오늘의 주제, 신호. 보이지 않는 메시지에 관하여 통속 뇌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어제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넌 언제 진짜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왜 이 말만 귓가에 남아있을까요? 이직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유독 퇴사라는 단어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SNS에서도, 책에서도, 지하철 광고에서도 세상이 나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걸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신호라고 느끼는 것의 90%는 실제로 우연입니다. 단지 우리의 뇌가 패턴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신호는 착각일까요? 아니면 착각 속에도 진실이 있을까요? 유리통 속에 담긴 뇌는 오늘 이 신호라는 것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신호인가? 유난히 반복되는 숫자, 자꾸 마주치는 문장, 우연히 누군가 건넨 말, 하루 종일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기분 하나.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 것 같은데 왜인지 모르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순간들. 오늘은 그 신호의 정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발견되는가 만들어지는가.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연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그가 말한 동시성, 즉 의미 있는 우연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특정한 심리 상태에 있을 때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연결을 갑자기 감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융은 한 환자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환자는 꿈에서 황금 풍뎅이를 보았고 다음날 상담실 창문으로 실제 풍뎅이가 날아들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융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환자의 무의식이 변화를 준비하는 순간에 나타난 동시성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풍뎅이 자체가 아니라 환자가 그 순간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갑자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신호는 늘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의 주의력이 특정 방향으로 향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전파는 항상 공간에 존재하지만 주파수를 맞춰야만 들립니다. 예를 들어 임신을 하면 갑자기 거리에 임산부가 많아 보입니다. 새 차를 사면 똑같은 차종이 유독 눈에 띕니다. 이직을 고민할 때만 유독 퇴사라는 단어가 자꾸 보입니다. 누군가와 이별한 직후에는 어딜 가든 이별 노래만 들립니다. 이것은 세상이 특별한 신호를 보내서가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이 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호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깨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내가 불안하면 불안의 징조만 보이고 내가 기대하면 희망의 신호가 더 잘 보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는 것을 확인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매초 1100만 비트의 정보를 받지만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고작 50비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걸러집니다. 그 필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신호의 정체는 결국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내는 거울 같은 현상입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렌즈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렌즈의 변화 자체가 이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무시하면 안 될 신호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내 마음 때문이라고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경고했습니다. 너의 무의식은 너보다 먼저 알고 움직인다. 어떤 신호는 그냥 기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진짜 경고일 때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쉽게 화가 나는 것은 과부하의 신호입니다. 이유 없는 무기력은 번아웃의 초기 신호입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나는 관계가 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는 무시하면 더 커집니다. 우리 뇌는 말로 표현하기 전 감정과 직감이라는 형태로 먼저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신체 표지 가설을 통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외형을 감지하면
의식적 판단보다 먼저 몸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고 위가 불편해집니다. 이것은 비합리적 반응이 아니라 오랜 진화가 만든 조기경보 시스템입니다. 다마지오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는 카드게임을 하는 피험자들의 신체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피험자들이 의식적으로 어떤 카드 더미가 위험한지 깨닫기 전에 이미 그들의 몸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카드 더미에 손을 뻗을 때 손에 땀이 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몸이 뇌보다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입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요동하지만 그 요동 자체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 움직임입니다. 우리 감정의 미세한 떨림도 그렇습니다. 큰 변화의 앞에는 반드시 작은 요동이 먼저 나타납니다. 지진학자들은 큰 지진 전에 작은 전조 지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변화나 위기 전에 작은 신호들이 먼저 옵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것, 평소 좋아하던 일이 재미없어지는 것, 사소한 일에 유독 예민해지는 것, 이것들은 모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조기 신호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째 회사에 가기 싫었지만 다들 힘들어 라며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화 증상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몇 달 전부터 신호를 보냈지만 그는 무시했습니다. 결국 몸이 강제로 멈춰섰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신호는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으로 오지만 무시하면 외침이 되고 계속 무시하면 폭발이 됩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작은 증상을 무시하지 말라는 조언도 같은 맥락입니다. 몸의 작은 불편함은 큰 질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를 읽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신호를 읽어야 할까요? 네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연이지만 세 번 반복되면 패턴입니다. 패턴은 마음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동기학자 나심 탈레브는 말했습니다. 무작위 속에서도 패턴을 찾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진짜 패턴과 착각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짜 패턴은 감정적 반응을 동반합니다. 단순히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숫자를 자꾸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볼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불안한가요? 설레는가요? 평온한가요? 감정이 신호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튀는 지점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뉴스나 글을 읽을 때 유독 가슴이 쿡 찌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해 진리에 닿는다. 이성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감정이 먼저 감지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이 외부의 자극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할 때 강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책을 읽다가 어떤 문장에서 멈추는 것, 대화 중 어떤 말에 마음이 울리는 것, 이것은 그 메시지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몸의 반응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 어떤 계획, 어떤 선택 앞에서 몸이 불안해지거나 이유 없이 편안해지면 그것은 이성보다 먼저 움직이는 신호입니다. 다메지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전에 느끼는 존재다. 요가 수행자들과 명상가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몸의 미세한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가슴이 답답한지, 어깨가 무거운지, 배가 불편한지 관찰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합리화할 수 있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네 번째는 해석하지 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호는 억지로 의미를 만들수록 흐려집니다. 왜 자꾸 이게 보이지 하고 바라만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신호가 향하는 방향이 슬며시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무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바라볼 때 사물의 본질이 보입니다.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애쓰지 않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연설에서 말했듯
점은 시간이 지나야 선으로 연결된다. 그는 대학 시절 서체 수업을 들었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10년 후 매킨토시를 만들 때 그 경험이 아름다운 서체를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신호가 나중에 의미로 연결된 것입니다. 신호 역시 지금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 돌아보면 꼭 필요한 이정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신호를 즉시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기록하고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의미를 밝혀줄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의 진짜 의미. 신호는 신비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신호는 내 안의 변화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함께 있다. 신호는 세상이 나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세상이 만나는 접점에서 발생하는 공명입니다. 악기의 공명을 생각해 봅시다. 바이올린의 줄을 튕기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바이올린의 같은 음줄도 함께 떨립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공명입니다. 신호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떤 주파수가 외부의 무언가와 같은 진동수일 때 울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을 읽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신호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같은 숫자를 봐도 어떤 사람은 의미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 문장이나 숫자가 아니라 내 안의 준비 상태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말했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도구로 세상을 봅니다. 사랑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사랑의 신호로 보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위험의 징조로 보입니다. 무시해도 되고 과하게 의미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뭔가 변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신호는 세상이 나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안내하기 시작했다는 표시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신호 자체가 아니라 신호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신호를 맹신하면 미신이 되고 신호를 완전히 무시하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열려있되 맹목적이지 않고 회의적이 돼 닫혀있지 않은 태도 말입니다. 마무리. 유리통 속의 내가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너에게 자꾸 보이는 그것은 이미 네가 알고 있는 길이다. 신호를 찾지 마십시오. 신호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단지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들리기 시작할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